유쾌한 정보TV입니다. 1편의 이은 얘기입니다. 성동격서를 주제로 해서 우리나라 대중매체들의 보도 형태, 즉 말하면 내가 주로 다루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보도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보도 형태들이 정부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매수 신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 신문 보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방송에서 매수 시점을 어떻게 그 보도 내용으로서 잡아 나갈 것인지를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환경은 1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수많은 언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언론들은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잡아서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 형태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깡통 전세, 주택가 하락, 이제 원래 깡통 주택이 맞는 얘기인데, 깡통 전세, 역전세, 부동산 가격 하락, 주거용 또 전세가 하락, 또 미입주 물량 증가,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 지금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보도 내용 말미에 일부 언론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동산이 가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또는 또 일부 기사들은 지금쯤은 고려해 볼 만한 매수 시점이 아닌가. 아주 용감한 기사도 있습니다. 일부 기사도 있어요. LTV를 완화를 시켜라. LTV 완화라는 얘기는 바로 LTV나 LTI 뜬다 그러면 빚내서 집 사게 해주라는 얘기로 바꿔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도 형태들을 쭉 보면은 현상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론적 멘트들은 보면은 신규 분양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광고를 주는 건설사들, 즉 얘기하면은 기존 주택 현상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보도의 목적성들을 갖고 있는 거 보면은 LTV 완화라는 얘기도, 신규 분양 얘기도, 그 다음에 보도 기사 내용의 신규 분양 시장이 이제 지금 이제 잘 안 나옵니다만 이제 주류를 이룰 거예요. 이제 수도권, 이제 서울 쪽에도 이제 1순위,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나오면 이제 1순위 미달이니, 그 다음에 3순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올 것들이 이제 하우스 푸어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언론들이 결론적으로 정보의 이중성에 대한, 그러니까 보도 뉴스를 이제 정보라고 치면은 이걸 이제 완화시켜서 얘기하면 정보의 이중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보는 목적성을 누구한테 목적을 가지고 전해주는 정보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걸러내야 된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현재 보여지는 현상은 일부 언론들은 신규 분양 시장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형태들이 취하고 있는 모션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앞으로 분양될 거, 미입주 물량 같은 것은 이제 현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미 지방은 이제 미분양이 59,000호 이상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해소가 되지도 않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일부 인천 중구인가 어디하고 화성 일부 어디인가 한 군데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산재되어 있고, 이제 근거리에 있는 것은 인천 일부 어디하고 화성 어디인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것이 서울로 들어오느냐, 이게 관점이, 이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서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1순위에서 마감될 것인가, 2순위에서 마감될까,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3순위 이제. 그러면 이제 계약률도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계약률도 따져보고 중간에 해약률도 따져봐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도 내용 중에서 또 하나는 안정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안정기가 아닙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정기라는 것은 가격의 적정가가 돼서 회귀해서 안정적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그 시장의 안정판으로 파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 정도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때 그때 안정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안정기라고 얘기를 하냐 얘기입니다. 지금 하락 진입기예요. 하락 진입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인데, 두 번째를 보면은 우리나라 그 언론 보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 정책이 반응을 합니다. 정부 정책이 기조를 계속 유지해주면 좋죠. 기조를 계속 유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침체, 관련 업체들이 뭐 종업원들이 뭐 해고를 당하고, 뭐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가계부채들이 뭐 그 부실화돼서 금융이 부실화되니, 이러한 보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앞으로 나올 보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부, 역대 정부들은 정책을 바꿉니다. 슬금은.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또 다시 또 이 파동이 또 바뀌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격은, 그래서 정책이 바뀌면은 가격이 규제에서 완화로 바뀌면 가격은 상승한단 말이에요. 시장은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 시장은 특히 정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묘하게 정책은 반응할 때까지 나와요.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나와요.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시장이 반응을 안 하니까 9.13 아주 이 고강도 정책 변화가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반응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 보도들이 결론적으로 선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언론 보도의 정보의 이중성, 보도의 이중성인데, 그래서 이제 정책이 바뀌어지는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현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는 좀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기능도 발생을 하게 돼 있죠. 엄청나게 역기능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나 하락에서 순기능도 발생하고 역기능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순기능 발생하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 수없이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좋잖아요. 좋다는 것보다는 용이하잖아요. 근로기간에 근로활동을 몇 년을 해서 지금 현재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그 근로년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사람들한테는, 약자들한테는 순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산가들한테는 이게 역기능이죠. 자산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마다 지향하는 바가 이제 틀리니까 저기지만은, 그래도 이 적정가가, 그 부동산 가격이 적정가는 있단 말이에요. 국제적으로도 뭐 몇 년 정도 그 근로 활동을 하면은 그 근로소득을 뭐 어느 정도 그 저축을 하면은 그 부동산을 자기가 그 집을 살 수 있다. 어느 지역, 뭐 파리나 뭐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기준으로 런던이라든지 뭐 동경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기준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기능이 이제 발생을 하면 이제 역기능이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 것 같아요. 부동산 건설 경기 하락, 신규 분양 누적, 그 미분양 누적,
가계부채의 부실화, 하우스푸어의 문제. 하우스푸어들은 참 문제죠. 1가구 1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LTV의 피해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집을 그 사야 될 입장이 아닌데도 LTV를 높여주니까, 소위 쉽게 얘기해서 1억짜리 집을 갖다가 7천만 원의 빚을 얻어서 샀다는 얘기예요. 매수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적정 이자율도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는데 부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또 기대치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승의 여력이라도 있다든지 뭐 이런 거나 기대치. 집값은 하락해버리지. 융자금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집값보다 많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하우스푸어 문제도 앞으로 이제 언론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역기능으로 막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냐. 이래서 이제 정부 정책들이 못 견디고 바뀌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순기능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이제 역기능이 이제 그 역기능 순기능보다도 순기능으로 바뀌려면 그 역기능을 다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론이 불식돼야 된다. 부동산만 사면은 이득이 남는다. 부동산은 사면은 이득이 남으면 좋죠. 기타 부동산 부분이라든가 뭐 어떠한, 근데 특히 주거용 부동산들은 뭐 어느 댓글에서도 내가 그 LTV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사의 내용에서 어떤 사람이 참 정의적인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들은 주거를 하는데 목적을 좀 두게 해주라. 주거.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게 참 그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투기의 목적, 투자는 괜찮죠. 투자 뭐 인플레이션 유예 갖고 자본 은행에 넣어놓는 이자보다는, 예? 자산을 그 사서 그 조금 더 저기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지만, 하여간 그러고, 그럼 이제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제 과거 경험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깡통전세, 깡통주택, 그 다음에 부실채권에 의한 은행에서 또 경매를 넣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전세권자들이 경매를 넣는 것도 있지만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시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갭 투자자들이 있다. 몇 채를 갭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격이 오를 줄 알고 개인이 샀다는 얘기. 이게 큰일 났거든요. 이게 이제 가격이 하락되니까. 그러면은 전세금을 못 들려주면은 물건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그 경매로 진행돼서 전세금이 반환이 완료되면은 채권이 소멸되지만은, 채무가 소멸되지만은, 남아있었을 때는 또 다른 그 집행권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전세금, 미반환 전세금은 그 집행권을 얻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받는단 말이에요. 어디 자동차든지, 어디 월급이든지, 어디든지 다른 재산에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현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한정돼서 경매를 신청하지만은 이제 못 받은 미반환 전세금은, 예? 이제 강제 경매를 할 수 있는 그 집행채권을 맺내서 어디라도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돌려놓습니다. 참 대단한 경력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그러거든요. 그대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 전세금, 미반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법인에다가 전부 다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법률 요건 만드는 거죠. 벗어나려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에서도 그렇게 하고서 돈 못 받으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계속. 일반 채권, 일반 재산에도 막 들어오잖아요. 월급도 압류하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유체동산도 압류하고, 압류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참 소위 1가구 1주택자들, LTV를 높여가지고 했던 집에 그때 구매했던 사람,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버티는 여력들이 없어지는 시기가 온다 그랬을 때 이제 하우스푸어의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전부 모아서 마지막에 응집돼서 해결되는 시장이 경매, 공매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시장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들어와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매수 시점을 이제 잡아 나가는, 그게 신호란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 현재는 약간,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 이상으로도 경락이 과거에는 됐지만은,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는 지금 서치를 안 해봤는데, 70%, 78% 이런, 경락 가율을 말하는 거예요. 경락. 그러니까 감정가가 100으로 잡고 70 몇 % 정도의 경락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러면 현재 가격이 여러분들이 거품이 있다라고 치잖아요. 그럼 현재 10억이라면 여러분들이 판단해 봤을 때, 여러분 지역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 적정 가격은 과거로 몇 년도로 회귀시켜 가지고 이건 어느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경매 시장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경락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매각률이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팔린 거, 10채 중에서 몇 채가 팔렸냐? 이것이 경락률이고, 그 다음에 경락가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정가 1억짜리가 얼마에 팔렸냐, 얼마에 최종적으로 낙찰됐냐. 그럼 60%의 낙찰이 거기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보면 지금 1억짜리가 아닌 10억짜리가 6억이 적정가라고 보면 되는, 계속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가격하고 경락률을 보면은 60%가 되니까 물건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경락이 팔리기 시작하는, 팔리는 거예요. 공개시장이기 때문에. 경매시장은 다르게 어려울 게 법적으로 해결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일반인이 계약한 것이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법률기관이 위임받은 경매계에서 집달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집행관들한테서 이제 집행관들은 위임받은 거란 말이에요. 법원 업무를 위임받아서 거기에서 대행료를 바꿔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팔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60% 정도에 되니까 매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쭉쭉쭉 팔린단 말이에요. 동일형의 동일 지역에 비슷한 형들이 팔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소진이 된다 그런다. 매매 물건이라 그러죠. 경매 물건이란 말이에요. 경매 물건들이 소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안정적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때를 여러분들이 잘 타겟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취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취합하고 언론에서 전해주는 정보도 또 그네들이 기자들을 두면서 취합하잖아요. 정보통들을 듣고 취합해서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럼 매수 대기자들이든지 가령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럼 매수 시점, 투자 시점이 언제를 잡을 것인가를 누구로부터 받을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계속 서치해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서 또는 내 지역에 그 경매 사이트 각 법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법원 이런 경매 그런 것들을 계속 서치해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개괄적인 건 다 나오거든요.
뭐 세세한 것은 그 돈을 주고 그 정보를 볼 수 있지만은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어느 정도 경락 얼마에 몇 퍼센트에 됐고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이라든지 주변에 얼마 비슷한 거 감정가 이런 것들은 계략적으로 특히 주거용 부동산들은 뭐 저기 그 뭡니까 저기 그 분석해내는 건 쉽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뭐 뭐야 그 세입자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그 뭐 순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가격 변동률이라든가 경락률 같은 거 변동률만 보는 거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 이쯤 되면은 내가 그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야 된다. 오늘도 이제 마치겠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집값이 안정기도 아니다. 유쾌한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똑같은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아직 집 살 시기냐? 아니다. 라는 말씀과 김주현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